네, 서정욱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여연대 쇼다, 꼼수다, 해체돼야 한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참여연대가 뭘 성명을 했다니 다행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시지탄, 네. 6일 만에 이게 노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진정성도 네. 크게 느끼지 않을 마지못해 비난여론 때문에 그래요. 논평 한 줄 한 거지. 네.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재민 씨를 보면서 그 두 가지 대목이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 신재민 씨 부모들이 왜 사과 성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 부모들이 정부의 관계자들한테도 사과, 네. 뭐 민변에도 사과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재민 씨의 함께 해온 선후배 모임이라고 하는 명의의 성명에도 보면 민변을 극력 이렇게 해명해주는 이런 입장 발표가 나와서 도대체 민변이 이렇게 강력한 권력단체가 어느 생에 됐던가?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저도 이게 그 민변에 대한 사과는 좀 부적절한 게요. 네. 물론 이제 이거 신재민 사무관이 네. 민변 단체에 직접 변호를 해달라. 네. 이건 아니고. 네. 근데 민변 소속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네. 좀 이제 변호를 부탁했더니 근데 이거 민변 이름은 떼고 해주겠다. 네네. 이런 이제 그 글을 남긴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이제 이거 막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혹시 이게 민변에 대해서 좀 뭐 명예훼손이나 이게 될까 싶어 사과한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저는 이게 민변이 전체적으로 네. 변호를 이게 거부하고요. 침묵하고 이제까지 이게 본인들의 과거 정권의 행태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사과할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신재민 씨의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지금 황망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가 신재민 씨와 신재민 씨 부모님한테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부모님이 사과를 하고 있냐.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예.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광화문 시대 얘기부터 할까요? 예, 광화문.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전에 신재민 네. 좀 깊이 있게. 네. 그리고 이제 김태우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광화문. 무슨 얘기입니까? 광화문. 일단 이제 그 광화문 하기 전에요. 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 각오를 한 말씀 드리는데. 예. 어제 제가 12시에 그 유시민, 알릴레오 네.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봤거든요. 어제 그 배종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스트라다무스 문정인 특보 있죠. 이분이 이게 나와서 1시간가량 방송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게 방송을 보면서 네. 제가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네. 과연 이게 이분 유시민이가 스스로 의용지식인 하죠. 이런 이제 과연 곡학 아세의 의용지식인 정권 나팔수 방송이 얼마나 이게 오래 가겠는가. 저는 이게 방송을 딱 보니까 그 시작은 창대합니다. 시작은 이게 조회수도 많고 많이 구독자도 많아요. 네. 그러기에 이런 정권 나팔수로 가면 끝은 미약하리라. 이걸 이게 첫째 느끼고요. 여기 안벌레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 저는 이게 유시민도 그렇고 어제 문정인도 그렇고요. 자꾸 이게 가짜뉴스를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방송을 보면서 뭐라고 두 번째 느꼈냐면 가짜뉴스가 아닌 걸 자꾸 이게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가짜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느꼈는데 네. 유시민은 이게 경제 위기 있죠. 지금 위기론. 이게 기득권 보수파가 지어낸 가짜 프레임이다. 그리고 이게 문정인 특보 있잖아요. 아니, 어제 북한 인권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 아직 신뢰가 없으니까 지금 인권 거론하면 안 되고 나중에 신뢰 쌓이면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신뢰 못하면서 비핵화는 어떻게 신뢰합니까? 전부 이게 본인들이 가짜뉴스를 하면서 자꾸 이게 정권 비판 뉴스를 가짜뉴스를 몰아세우는 이게 바로 진짜 가짜뉴스다. 이걸 두 번째로 느끼고요. 아니, 진짜 그런 식의 방송이에요.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다 봤으니까. 아니, 그거는, 저야 볼 일이 없어서 안 보겠지만, 널리 알려야 되겠네. 네? 그 방송을 많은 국민들이 보면 볼수록,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마지막 제가 느낀 게요. 아마 이게 알릴레오가, 제목을 이게 갈릴레오 있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 과학자. 그래요. 여기서 이게 따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갈릴레오 재판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 7명이 딱 있는데
예. 공개적으로 이게 무릎을 꿇고 예. 본인의 소신은 지구가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종교재판 권위가 무서워서 어딘지 태양이 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요. 네. 근데 나오면서 독백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유시민도 아마 자기 소신과 다르게 권력 때문에 이 방송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다르게 저는 갈릴레오하고 다르게 예. 공개 재판에서 정권에게 비판할 걸 하고 소신껏 발휘해야 되겠다. 혼자 이게 독백으로 뭐 지구는 돈이 어쩌니 저쩌니 혼자 할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권력 앞에 떳떳하게 정말 이게 지구는 돈다. 이걸 말할 이런 용기로 방송하자. 제 스스로 이렇게 다잡아보는 이런 이제 그 세 가지를 어제 느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서정민 변호사가 늘 경로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왜 서정민 변호사가 알릴레오인지 뭐 갈릴레오인지 하는데 그렇게 자꾸 웃음이 날까요? 아, 그런데 조회수는 상당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저기 조회수 진짜 많은 동영상 잘 모르세요? 막 1000만 동영상 하나에 1000만, 2000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무슨 뱀 잡는 장면 이런 거. 예. 무슨 저기 무슨 마사지 무슨 이 영업장을 무슨 몰래 카메라 찍듯이 몰래 카메라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찍은 것들은요. 막 저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꼼꼼히는 안 보지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동적으로 보면 1000만, 2000만 조회수가 있어. 이건 뭐야? 그러고 보면 주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 조회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본론 그 조금 전에 그 광화문. 네네. 이게 그 문통의 그 1호 공약이에요. 근데 1호 공약을 파기하면서 예. 한마디 이름 방구 해명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그거 참.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그 유홍준 네네. 이분은 이제 그 무산을 발표하면서요. 네네.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딱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바로 현 정권이요. 가짜 뉴스로 사기 탄핵을 한 현 정권이 가짜 공약으로 사기 집권을 했다. 이렇게 딱 저는 정리했는데 네네. 바로 이게 사기 공약, 가짜 공약. 공약 1호만 이렇게 무산된 게 아니고요. 모든 이게 공약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게 그 광화문 이전을 왜 가짜 공약, 사기 집권이 하느냐. 네. 바로 이제 첫째,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한 거죠. 처음부터 불가. 어저께 유홍준 그 발표 보면요. 네. 바로 이제 대체부지가 없다. 뭐 영빈관의 핵위장. 근데 대체부지가 없는 걸 1년 6개월 지나야 압니까? 그럼 이게 과거에는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알면서 표를 위해서 포퓰리즘을 이게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처음부터 이게 고의가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게 바로 사기 공약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그러면 사기 공약으로 표를 얻었으면 취임사에는 빼야 되죠. 근데 취임사는 이미 표를 다 얻었으니까. 예. 근데 취임에도 3번이 광화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바로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에 대토론을 열겠다. 광화문에 갈 때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끝까지 쇼한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네. 이게 1호 공약인데 그 외에 여러 공약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국민 전체의 뭐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이게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해놓을 거다. 또는 이게 인사를 적재적소하겠다. 네. 이렇게 모든 공약이 다 가짜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바로 이게 가짜 공약으로 사기 집권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이제 뭐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직무 공간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왜 거기에 무슨 위원장인가 뭔가를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행정 쪽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이게 뭐 문화재 청장도 하고 네. 책도 이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에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그 청와대가 문화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제 또 그분이 또 궤변을 하는 게 뭐 예. 예를 들어 이제 광화문을 청와대 쪽으로 끌어들이가 북악산 축을 만들겠다든지 뭐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제가 이게 몇 번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공약은요. 근데 이게 정부종합청사 오가지고 집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공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호나. 그럼 이게 위아래 층도 비우게 되고 또 이게 대통령 집무실 근처 100m는요. 예. 법으로 이게 시위도 못하죠. 네. 근데 지금 광화문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쇼고 거짓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오늘은 자꾸 웃음이 나지? 대통령 취임사, 문 대통령의 취임사예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겠다니까 의전이나 경호도 최소화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대목이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 대통령이 지금 수보회의 3중가 계속 안 했다고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들하고도 한 달 가까이 회의도 안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최근에 무슨 언짢은 일이 있어서인지 뭐 아니면 바빠서인지 건강이 안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광화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 시대에 이제 광화문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일을 왜 그런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와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이 취임사대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직접 해명하거나, 아니면 이게 1호 공약을 어겼으니까, 국민 앞에 그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홍준이가 설명해서 또 뭐랬냐면, 대통령이, 문통이, 야, 경호나 이게 의전이 이렇게 대통령이 심한지 몰랐다. 이런 식의 해명했거든요. 근데 문통이 옛날에 노무현 때 뭐였습니까?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럼 이게 대통령의 의전이나 경호가 어떤지 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이게 정말 개변으로 어물쩍 넘어가 버리려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똑같은 사태가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또 이게 제가 어록을 하나 적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그 옛날에 세종시 원안 수정하자. 이 기억납니까? 옛날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요. 그때 정운찬 총리가 와서 세종시를 갖다가 수정하자. 수정하자 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를 했죠. 반대했어요. 그때 당대표가 정몽준입니다. 근데 그때 논쟁이 어록을 한 적이 왔는데 미생 지신. 미생과 서로 해석을 달리했죠. 그렇죠. 근데 이 미생이라는 게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때 있죠.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 밑에서 애인이 오도록. 근데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애인이 안 왔죠. 근데 소나기가 왔는데 피해야 되죠. 그래서 물이 차올랐는데. 미생은 약속 지키느라고 있다가 빠져 죽었어. 죽었죠. 근데 이 미생 지신의 고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고지시가 계속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 비판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신의를 지킨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정몽준은 비판적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원안 고수하면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은 미련한 미생처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정몽준이가 뭐라 했냐면 미생이 약속을 지키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기다리다 익사했다고 했다. 쓸데없는 게 명분만 고수하는 어리석음을 질타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때 박근혜 의원이죠. 뭐 했냐면, 미생은 진정성이 있고, A는 진정성이 없다. 미생은 죽었지만 기감이 되고, A는 이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딱 요게 핵심이에요.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공약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에 오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공약이라면 공약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생각이나 소신이 변했다면 판단력에 오르다. 이렇게 비판회가 관철식 있잖아요. 그럼 이 광화문에 한번 빗대 봅시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라면 사기니까 아예 공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에는 뭐 진짜 그런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나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거는 이게 본인이 판단력을 잘못이 있으니까 국민 앞에 이게 내가 솔직하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게 여건이 이러니까 정말 이게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뭐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1호 공약을 파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다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그 대목에 읽어드릴게요.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반대네. 참네, 이게. 아니, 이 세상이 어려운데 고 박사님이 자꾸 웃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너무 이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자꾸 이제 헛웃음이 나서. 그래서 이게 제가 한마디만 논평하면요. 네. 저는 이게 그 정치인이라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나 또는 이게 분리, 유불리를 불문하고요. 저는 이게 대의, 국민과의 약속은 원칙은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도저히 시대 상황이나 이게 사정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솔직하게 모든 경과를 다 이게 국민한테 밝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사과를 구하는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제가 취임사 한 구절을 같이 가져왔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이런 말 썼습니다. 정치를 해오면서 제게 손해가 되더라도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는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왔고 앞으로도 이게 그럴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약속을 보니까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게 박 대통령이 정치적 뭐 지지 여하를 떠나서 한 번 이게 그 국민하고 이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유불리를 그 당시 이게 세종시 원안도 오히려 이제 수정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저는 수도 문화를 반대했거든요. 네. 그러니 그걸 떠나서 뭔가 이게 소신, 약속을 지키겠다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 이거는 이게 저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요. 저는 이게 이런 박 대통령 그 미생 지신 네.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지금 어떤 영의 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미생처럼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이게 끝까지 있지 뭔가 이게 정권이나 권력이 굴복해서 어떻게든 이게 좀 빠져나와 봐야 되겠다. 석방해 봐야 되겠다. 사면 받아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얕은 수는 안 쓰실 걸로 그래요. 정도를 이게 걸을 걸로 보입니다. 글쎄 말이죠. 예. 여기 문자 중에 희한하다. 어떻게 정확하게 반대로만. 그러니까 예? 자, 저도 사실은 지금 이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 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만 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아마 이게 취임사를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많이 전문 읽은 게 저거 아닌가. 저는 이게 방송할 때마다요. 네네. 이 취임사를 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반대로 논평하면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게 딱 180도 반대로 가는 거고요. 네네. 좀 더 이게 하겠지만 인사 문제. 항상 이게 나를 반대해도 적재적소. 네. 상고철에서 이게 모시겠다는 것도 노죠. 적재적소 인사 고용하겠다. 예. 근데 오늘 인사를 이제 다음 주 개편하겠지만 보면 이게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이 광화문 얘기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언제쯤 이거 광화문 시대 이거 안 될 것 같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옮기는 거는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언제쯤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이게 그래서 제가 사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이게 가짜 뉴스로 사기 탄핵한 정권이 가짜 공약으로 사기 집권했다 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문에 이게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로지 이게 표를 넣기 위해서 이런 게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이제 표를 넣기 위해서 국민한테 거짓말 하는 거. 이게 바로 사기 직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처음부터 알았는데 이제 와서야 발표한다면 1년 7개월 동안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변명하나, 어떻게 어물쩍 넘어가나, 그거 궁리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1년 7개월은요, 예. 한마디로 이게 그 쇼통, 쇼를 한 거지. 왜냐면 이게 직군하자마자 또 취임사에도 막 강조했는데, 예. 며칠 만에,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것처럼 한 1년 7개월 시간 끌면서 쇼하다가, 이제 마지못해 허물쩍, 장기 계획으로 남겨놨겠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유홍준이라는 사람은 그냥 총대 메고 네가 알아서 좀 이렇게 유야무야 해라. 결국 그 역할, 악역을 떠맡았다 이 말씀이시네. 그렇죠. 저도 이게 유홍준 이분 책은요. 예. 거의 하나도 안 빼고 이게 다 봤어요. 정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네. 이런 학자로서는 대단한데. 근데 이분도 바로 곡하가세. 권력 앞에서는 자기의 소신을 본인도 이게 모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1년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데 정말 이게 이번에 유홍준 청장 한데도 예. 상당히 이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알겠어요. 뭐 광화문 시대 얘기는 저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정권에서는 뭐 유홍준 위원장 쓱 내보내가지고서 뭐 이러고 가지만
국민들은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딱딱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자기들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 처음부터 현실성 없는 약속을 했던 정권, 딱 그렇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요, 네. 또 이게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거는 또 지켜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잘못된 약속 아닙니까? 최저임금 올리겠다. 실제 많이 넘어요. 예. 주유, 뭐 다 하면 수당하고. 주유수당 하면 그렇죠. 사실상, 예. 근데 이런 약속은 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공략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벌이 되는데, 벌이 될 약속은 다 이게 막 억지로 지키려고. 왜 민노총 눈치나 보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지켜야 될 약속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게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고. 근데 얼마 전에 기자회견 공항에서 국내 경제 물으니까 막아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기자한테 직접 브리핑한 게 있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죠. 저는 이게 꼭 지켜야 될 거는 안 지키고, 안 지켜야 될 거는 무리하게 지키고, 이게 바로 정권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예.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가 여러 차례 국내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거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보면 여기 광화문시대 열겠다 그러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통한다고요? 헛버치 미팅 한번 했죠. 하하. 근데 그것도 연출된 거예요. 그건 뭐- 그것도 이게 사람 옛날에 대선 때 했던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예. 근데 이거 탁현민은 지금도 있습니까? 아직 있잖아요. 그러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또 바꾸려면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도저히 눈이 몇 번 내렸어요. 첫눈오에게 보내준다더니 눈이 제가 알기로 이게 수십 번 왔는데 아직 잡아두고 있는데 예. 이런 얘기 진정성 없는 쇼통이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정말 문제고 이번 탁현민도 반드시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아까 잠깐 인사. 나온 얘기인데, 청와대 인사. 제가 질문 딱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이게 뭐 분위기 쇄신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좀 당겨서 하는 모양인데, 조국 놔두고 하는 인사가 무슨 분위기 쇄신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네. 조국이 죽어야 우리 조국이 산다는 칼럼도 신문에 예. 한번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조국이 있으면요. 네. 조국이 있으면 이게 조국이가 다 인사 검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검증하겠습니까? 뭐 노영민이든 누구든 검증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조국은 이게 구분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하석이 자기 편한 데는 아주 이게 손방망이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이게 자기 편이 아니면 가혹하게 송곳 검증. 이런 이제 구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예. 조국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에도 조국은 이게 선골이니까 절대 법무부 장관까지 시키면서 계속하지 안 짜는 데 있잖아요. 그래요. 예. 역시 이게 제가 보기 이번에도 조국 안 자르고요. 저는 이게 조국 그대로 두고 아무리 이게 참모들 많이 개편해봤자 결코 이게 그 분위기 쇄신이나 진정성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를 잘 모르나 봐요. 국민 눈높이를.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우리 고전에 네. 그 서경 이런 책에도 보면요. 네. 항상 이 지도자는 국민의 눈으로 보고 네. 국민에게 귀로 들이대요. 근데 저는 문통은요. 국민의 눈과 귀가 아니고 일부 이게 뭐 본인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일부 참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주사파 정권이든 또는 이제 부산파든 일부 참모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으니까 정말 이게 국민과 동떨어진 결정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약간 미세 반등 왔다 갔다 있겠지만 대선 이게 이미 완전히 꺾였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지율이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정권 초에 이미 데드콧은 났고 지금 이게 지지율은 급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지금 임종석 대신에 노영민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거라고 하는 보도가 유력하게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임종석 대신에 유영민이면 분위기 쇄신 됩니까? 노영민. 네. 저는 이제 노영민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래요? 제가 노영민도 이게 옛날에 신문에 삼불가로 3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불가 노는데 예. 옛날에 이게 6월 22일 날 그때 김정은이가 중국 방문했죠. 그래죠. 저 시진핑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노영민이가 지역구 관리하러 예, 중국 대사였는데 한국에 와 있었죠. 청주로 왔어요. 그러게 돌아가지도 않았죠. 그때 제가 쓴 칼럼인데요. 네. 저는 이제 노영민이가 3가지가 안 되는 게 일단 이게 누구나 다 알다시피 네. 그때 산자 위원장 할 때 시집
어줍잖아. 이게 제가 시집도 몇 건 제목도 봤는데 사진 안 왔어요. 서점에서. 예. 이걸 이게 누가 삽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산하기간에 오늘 강매하면서. 웃음이 너무 나네. 강매하면서. 예. 카드 단말기를 갖다 굳게 놨어요. 설치하고. 예. 팔다가 뭐 본인에게 뭐 한 군데 팔고 돌려주다 하지만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틀 만에 위원장을 그만둔 거예요. 그 카드 단말기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딱 갖다 놓고 이거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라도 또 청와대에다가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또 이게 살아가면 청와대 실장인데 안 살 수 없잖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첫째 불가능이고요. 예. 도덕성.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강매는. 자, 두 번째. 그때 그것 때문에 불출마 그렇죠. 그때는 이게 정치 생명 끝난 줄 알았죠. 예, 당연히. 그것 때문에 불출마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못 된 거예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분이 이제 그 중국 대사로 가가지고 네. 첫날에 시진핑한테 그럼 신임장을 줄 때 글을 한 자 적잖아요. 그래. 이분이 이게 고전을 좀 안다고 떠드니까 뭐라고 딱 글을 적었냐면 시진핑한테 만동필절 글을 적은 게 네네. 만동필절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유명한 말인데 선조가 임진왜란 때 중국에 이여송이나 막 중국에서 보내줬죠. 원군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국에 대한 끝없는 사대주의로 이게 쓴 글인데 뜻은 뭐냐면 이게 황하강물은요 아무리 이게 만 번을 굽이쳐도 끝내 동해바다로 간다. 그래서 동해바다로 온다. 예. 근데 이게 끝없는 충절. 근데 선조가 그걸 쓴 거는 누구를 향한 충절이냐 말이에요. 중국을 명예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노영민 대사가 만동필절 이게 누구한테 썼냐? 시진핑한테 쓴 거예요. 중국 공산당? 저는 이게 이 글을 보고 예. 그 당시에 여러 칼럼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사대주의의 극치가 아니냐. 우리 이게 국민을 위해서 만동필절해도 안 되는데 따라서 이게 그 두 번째 그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 나오고 하시니까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대사 부임도 하기 전에 그때 사드 때문에 중국이 엄청 그 교활하게 정말 유치하게 막 보복을 했는데 그때 우리 기업들을 아니 그 다 중국도 보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뭐 맞습니다.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게 저도 기억나고요. 그래요. 항상 이게 보면 대사가 우리의 국익, 네. 우리의 국민이 최우선이죠. 네. 그런데 이분은 사대주의, 무조건 이게 중국의 국익, 중국이 우선인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이게 제가 말했던 바로 이제 6월 22일 날 그때 이제 칼럼 제목이 뭐냐면 선사후공. 선사후공. 원래는 이게 공직자는 뭐가 돼야 돼요? 성공 후사가 돼야 되잖아요. 성공후사여야지. 근데 이 사람은 선사, 내 지역구 관리가 먼저고 김정은이가 중국을 갔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는 공은 후다. 선사후공, 노영민 주중대사 적극 경질해라. 이런 얘기에 제가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 이게 뭐, 난정난제라고 그래야 되나? 임종석, 노영민, 이렇게 보면, 조국. 제가 이게 한자 아까 자면 만절필동. 만절필동. 만번, 절, 이게 굽이 치더라도 필, 반드시. 좀 흥분했더니. 만절필동. 그렇죠. 예. 정정. 예. 난정난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게 맞는데요. 저는 이게 그 임종석보다 오히려 노영민이가 좀 더 부적격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가요? 이분이 이게 2012년에 아마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대 비서실장도 여러 거론되다가 일단 이게 중국 대사로서 경력 세탁 좀 시킨 다음에 저는 이게 부르려고 원래 뜻은 오히려 문통이 더 이쪽에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분이 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중국 대사로 갔을 때도 이 사람이 중국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4대국 대사는 그래도 그 파견 국가와 무슨 인연이 있거나 특별한 뭐 유학을 했다거나 뭐 그쪽에 전공을 했다거나 대개는 직업외교관들이 가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때도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분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게 우윤군 대사는 그렇죠. 러시아는 이게 뭐 있습니까? 그냥 검정을 소홀해 간 거지. 저는 이게 그 여러 인사 중에요. 여러 만나보면 이게 외교 인사 있죠. 이번 정권이 이게 점수가 상당히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어느 분야도 이게 다 문제가 있지만 바로 이게 외교 분야가 비전문가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 베트남 대사도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부 이게 보면 정권 캠프 다른 거는 이게 캠프가 가도 어떤 이게 안보나 또는 이게 외교나
이런 이제 그 전문성 있는 또 국민의 또 생명 신체 위험한 분야 네. 이런 분야는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야까지 이게 캠코더 인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흥분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한자 실수는 처음입니다. 아이고 참. 이 워낙 칼럼도 만질 계속 비판했는데 어릴 때부터 한학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아주 익숙해 있는 일부러 조사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니 저기 대사들 얘기하니까 예. 이게 강경화 자꾸 사람들이 강경화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름을 잘못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은 뭐 사실은 무슨 통역입니까? 그렇죠. 네, 이제 거기서 시작한 사람이라 직업 외교관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 지금 이 노영민, 우윤근 이 사람들은 뭐 정말 캠코더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사들이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러면 그 기뚱으로 들었겠어요? 강경화 장관은요. 네. 저는 이게 김동률도 이런 말 했던 말 예를 들어 사무관이 보는 눈이 있고 네. 장관이 보는 눈이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겁이 있잖아요. 강경화 이분은 이게 그냥 번역, 통역 이 정도 할 분이지 네. 이분이 이게 외교 전체를 조망해서 전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 극대화하는 이런 게 큰 안목에서 볼 시각이 있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행시 국제 통상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외교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물어보면요. 정말 이게 리더십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예. 리더십이. 그래서 저는 이게 대사들, 이분들에게 전부 캠코더 실세들이고, 네. 그 다음에 장관은 존재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정인처럼 이게 특보가 판치고, 이게 외교안보가 엉망인 이런 이유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 무슨 유시민하고 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그냥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을 하지 왜 밖에서 저렇게 맨날 상황처럼 할까요? 무슨 청문회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이게 자세한 거는 저도 예. 모르지만 예. 실제 장관보다 힘 있는 거 맞고요. 네. 그분이 이게 문스트라다무스 그분의 말대로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방송 어제도 저 보면서 네. 또 이게 저 말대로 되면 어떡하나. 태우 씨. 예, 김태우. 예. 김태우는 이제 현재 동부지검의 참고인으로 네. 2번은 이제 출석했고요. 어제 14시간 조사받고 네. 밤 12시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부를 것 같아요. 동부지검에 부르는데 저번 주에 이제 방송 이후에 2개 큰 변화가 있은 게 예. 첫째는 이제 박형철 이분을 이게 고발하겠다. 지금 이게 조만간 고발이 들어갈 거예요. 박형철이를 그럼 이게 비서관이잖아요. 왜 김태우 씨가 고발하느냐? 바로 이제 2가지 혐의인데 박형철 연수원 동기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선배 네. 이분이 이게 검찰에 고위직을 했어요. 판사하다 왔어요. 판사하다가 검사로 와서 네. 그리고 이게 이례적으로 박형철이가 비서관 되니까 이례적으로 이게 영전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게 옛날에 주수도 사건에 연관해서 좀 어려운데 이미 정치 생명 검사 생명 끝난 것 같은데 영전이 된 거예요. 그 주수도가 피라미드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이런 말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언론에 안 노니. 네. 따라서 이제 이분을 왜 고소하느냐. 네. 뭐냐면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 딱 맞는 거예요. 혐의가 들어왔는데 공익신고. 2008년 2월 달에 작년 이게 2월 달에 누가 건설 시행사 회장 B씨가 언제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떡값으로 돈을 가지고 주려고 갔다. 이렇게 내부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경찰 간부한테? 예. 네. 그럼 이제 어때요? 육하원칙에 따라 부합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한 거예요. 김태우 씨가. 그러면 이게 박형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인 걸 통해서 그렇죠. 박형철한테까지 보고가 근데 된 거죠? 예. 이분이 네. 전화를 해요. 야, 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건설업자 아니야?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럼 이게 뭐라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전화하면, 야, 누가 내 돈 받았고 그 사람 안다. 이거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중요한 증거인멸입니다. 오히려 이게 그래 주면, 그럼 이게 그 사람이 건설업자, 왜 내부 직원이 고발했죠? 그럼 이게 돈을 준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돈을 준 사람하고 말을 맞춰서 어떻게든 안 준 걸로 하자. 이런 식의 입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게 중요한 증거인멸이고, 이거야말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검에 이첩해야죠.
옛날에 이게 민간인 사찰인 거 있죠. 예. 민간인도 제보에가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건 이게 폐기해야 되죠. 근데 그건 대검에 이첩한 거예요. 조사해라고. 저는 이게 박사님 잠깐 방송했잖아요. 민간인 네, 네, 불순물. 네. 근데 거꾸로 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대검에다가 이첩해야 돼. 왜? 고위 검사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고위공직자니까. 근데 오히려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조사하지 마.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에 제가 새긴 게 직무유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죠. 이거야말로 첩보 비밀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 뭔가 국가 기능이 침해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직무유기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증거인멸도 문제될 수 있는 거 말한 게 이런 이제 혐의로 고발할 거고요. 네. 아마 조사가 될 이게 큰 변화가 하나 있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은 게 바로 이제 그 성일환부터 해가지고 성일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분은 이제 공군 참모총장 하다가 공항공사 사장이죠. 네. 이분을 비롯해가지고 한 1, 200명. 네. 을 다른 기관 있잖아요. 뭐 경찰이든 네. 기무사든 다른 기관에서 이게 사찰회가 정보 수집한 거 있죠. 이런 이제 정보를 특감반에 8명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한 20, 30개씩 주면서 네. 이걸 이게 나쁜 첩보 보고서를 써가지고 찍어내. 이런 이게 폭로가 서류가 하나씩 공개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게 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런 사안 두 가지 이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짚을게요. 그 이제 국회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이제 조국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추궁을 당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 박형철이라는 사람이 김태우 씨가 만든 첩보를 이인거를 통해서 보고받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밀 누설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우리는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선가 조국이 알았을 거다. 언제 알았냐?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 이것을 국회가 추궁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추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황상 어떤 겁니까? 이 조국의 책임은 없습니까? 조국도 이게 당연히 네. 피고발인이에요. 네. 현재 임종석까지요. 동부지검의 직무유기로 피고발인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조국도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강제 수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박형철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압수를 해야 돼요. 김태호 말 게 아니고 네. 박형철의 핸드폰이든 집이든 주거지든 네.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줬다고 받았다고 거론되는 그 검사 있죠. 고위검사. 지금은 이제 변호사입니다. 예. 그것도 로펌의 대표예요, 대표. 그 사람 그 전화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알아서 6개월 뒤에. 알아서 그만뒀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6개월 뒤에. 바로 이제 그 사직을 검찰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 로펌의 대표인데요. 네네. 이분도 이게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놓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조국까지도 그 컴퓨터는. 그래서 이게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네.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네. 달라는 것만 주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압수수색했으면 관리에 조국한테도 언제 보고됐고 네. 어떻게 알았을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국의 핸드폰까지도 저는 이게 반드시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 밝혀질 거고요. 근데 그때 그 청문회에서 조금 이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추궁 못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약간 이게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 고위직 검사가 이를테면 김태우 씨가 첩보 보고를 한 거가 사실일 경우에 그것이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을 텐데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만둘 때하고 이 대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전혀 이게 다르죠. 예를 들어 이게 사법 처리돼 가지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집행유예 이상 형만 받아도 네. 바로 이제 이거 파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연금이라든지 네. 변호사 개업 자체가 안 돼요, 몇 년간. 변호사 개업이 아니고 개업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무슨 로펌 지금 이게 로펌 대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묻은 거는요, 네. 엄청나게 큰 거고요. 네. 묻은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 박형철이가 비서관 되면서 인사에서 혜택을 본 영전한 네. 이런 의혹까지 포함해서 네. 모든 이게 의혹을 또 이게 왜 갑자기 6개월 뒤에 그만두는지까지 네. 이런 모든 의혹을 이게 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박형철 비서관 얘기, 지금 김태우 씨가 검찰 가면서 포토라인에서 한 얘기, 진짜 기밀 누설은 박형철이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그 대목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조국 수석이 그럼 언제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 아니면 아예 몰랐냐, 지금까지.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몰랐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로 연결이 된다. 알겠습니다. 신재민 씨와 고영태, 누가 과연 의인인가? 예? 또 박형철과 김태우 씨, 누가 과연 공무 기밀 누설자인가? 예, 오늘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지셨네요. 그렇죠. 답도 하실래요? 그러니까 네. 저쪽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네. 무조건 이게 자폐적인 아까 진영 논리라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이게 본인 편이면 의인이고 상대에게 무조건 미꾸라지처럼 이게 범죄 비의자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네.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이제 김태우 공격할 때 뭐래요? 예를 들어 이제 1개 6급에 불과한 1개 6급.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신재민 1개 사무관. 1개 사무관. 그럼 이게 고영태는 1개 호빠입니까? 1개 뭡니까? 고영태는 이게 1개 전과자도 아니고 과거에 술집에 좀 이런 것도 맞죠? 근데 이 고영태보다 신재민이가 못합니까? 고영태보다 그럼 이게 김태호가 못합니까?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인격 비하는 네. 옛날에 이게 기무사 사찰은 윤석양에는 이병입니다. 이병. 이병은 네. 구급도 아니에요. 그래요. 따라서 이게 저는 계급을 가지고 무조건 이게 비하는 게 네. 과연 이게 논리에 맞는가? 이런 게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고영태나 이 사람들은요. 네. 최서원이를 이용해서 최서원도 시범받은 게 아니라니까 본인에게 몇백 줬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들에게 이름 팔아가지고 돈을 2,200만 원 뜯었다가 징역 1년 6개월 처벌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신재민이나 김태호나 뭐 있습니까? 김태호에게 골프 그거는 여러 사람이 갇힌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신재민 아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고영태, 노성일이는 의인이고 이 두 명은 아닌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한데 정말 이게 좀 객관적인 팩트나 사실을 보고 이게 양심 판단해야지 무조건 이게 자기 편이니까 떠받들고 남은 이게 그 악성으로 비하는 이건 잘못됐다 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뭐 사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4년간 좀 심부름 시키려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인 신재민 씨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막 막말, 못쓸말, 저는 인격살인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버젓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가 이게 맞는 거예요? 손혜원요.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예. 고발을 예.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재민에 대해서요. 명백한 이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너무 이게 인격 모욕이고 인격 살인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신재민 씨가 물론 법적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게 본인이 좀 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이런 이제 그 변호사 단체가 이제 출범했잖아요. 네. 당연히 저는 이게 신혜원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이렇게 고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에서 이런 거를 갖고 정말 좀 모아서 제소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그 유권자 국민한테 그런 식의 이게 막말을 인격살인적인 언어폭력을 가해했으면 이게 국회의 품위 손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윤리위가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한데요. 예. 그런데 국회 윤리의 역사를 보세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 자기 동료의식 네. 이걸 이게 제대로 동료에 대해서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손혜원 의원을 국회 윤리 제소해라.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단이 구성돼서 뭐 신재민 씨 측이나 또는 변호인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하는 거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바로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눈치 보고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뭘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렇죠. 예. 저도 이 박사님 말씀에 전적 공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와 하면은 항상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무리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저는 예. 현 정권을 한마디만 딱 비판하고 싶은 네, 게요. 그러세요. 예. 현 정권의 모토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근데 이 바꿔야 돼요. 내 편이 먼저다. 내 편이 먼저다. 예. 정말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상식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그러니까요. 네.
법보다 주먹 서정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불안감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참 알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재민 씨하고 예. 김태우 씨, 예, 신재민. 특히 저 김태우 씨에 대해서 이게 신재민 씨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김태우 씨의 폭로가 묻힐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까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사안을 예. 좀 다 다뤄보겠는데 예. 우선 이 신재민 씨 관련해서 예.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신재민요. 네. 일단 이제 이분의 그 성격부터 이제 그 규정하고 폭로. 네, 그러세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을 이제 네. 반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이게 그 공익 신고자, 내부 고발자라고 이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공익 신고라는 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익 신고라는 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뭔가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내부 비밀을 폭로하는 네.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공익 신고자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신재민 씨가 폭로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얻은 이익이 뭐가 있으며 얻을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게 그 자기 소신에 따라서 네. 당시에 23조나 더 거쳤는데 이걸 왜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적자로 더 발행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소신에서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따라서 저는 이게 공익신고자로 보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네. 그 점에서 보면 이게 모든 그에 대한 비난이 손혜원이나 좀 이따 보겠지만 뭐 김동연 발언이나 심지어 이게 참여연대 민변 발언이나 또 이게 문통의 발언도 잘못된 게 있어요. 다 하나씩 살펴보요.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부터 좀 보죠. 예, 김동연. 사실은 이제 신재민 씨가 폭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해명이라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이 나섰어야 되는데 이 사람 계속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뭐 사무관으로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국채 발행과 같은 주요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 사람이 뭐 이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안목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자식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극단적 선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그 예. 김동연은요. 네. 팩트 자체는 대충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사무관의 시각과 네. 장관의 시각이 다르다. 네. 이렇게 전체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 김동연의 퇴임사를 한 군데를 적어왔습니다. 아, 예. 얼마 안 돼요. 퇴임사 중에 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경제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요. 이 말은 이게 경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경제는 죽는다. 이게 퇴임사예요. 그래요. 자, 그럼 이게 국채 있죠. 그 정치 논리가 누구냐, 청와대냐, 뭐냐 갖고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장관이? 야, 너는 이게 정치적 감각이 없냐? 정치적인 고려를 못하냐? 그건 신재민 씨한테 그렇게 얘기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부하직원한테 말하고 자기는 이게 퇴임사에서 정치적 논리가 경제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게 퇴임사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소신대로 네. 할 수 없을 때 그만두는 것은 작은 용기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다. 근데 자기는 소신대로 못했잖아요. 못했죠. 소득주도 성장. 못했죠. 그래서 이게 사표 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작은 용기인데요. 사표 낼 무렵에 뭐 한 두어 마디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신재민 씨는요, 큰 용기자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소신대로 못할 때 딱 그만두면 작은 용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 이게 큰 용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사표 내고 이게 폭로했잖아요. 그럼 이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왜 비난하느냐. 근데 그 사실관계를 좀 하나 확인할게요. 예. 자, 23조나 세금이 더 거쳤어요. 그건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서지 세율을 높여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예상보다도 23조가 더 거쳤어.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철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금이 더 거쳤으니까 국채를 조금 갚아서 재정을 더 건전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갚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렇습니다. 이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있으면서 야 국채를 더 발행해 빚을 더 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가 좋아지면 안 돼. 그렇습니다. 예, 기저효과 같은 것도 몰라 너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 사무관 4년밖에 안 된 사무관은 안 됩니다 그랬고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예. 이게 둘이서 맞짱 뜨듯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왔다 예. 갔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발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사무관 얘기대로 된 거네. 그렇죠. 근데 무슨 사무관이 전체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요. 결국 사무관이 이긴 거 아니에요. 부총리랑은 논쟁해서. 그렇습니다. 결과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사무관이 무슨 눈높이가 무슨 전체를 볼 안목이 없다는 등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정권은요. 네. 전북에 막 흙탕물 미꾸라지처럼 했지만 된 건 없어요. 네. KTNG 사장도 기업은행에 동원해가 하려다가 실패했고 네. 이것도 이게 국채 발행도 실패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문통의 위선적 발행이 옵니다. 아, 예. 자,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 작년 12월 10일 날 회의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문통이 뭘 했냐면 네. 작년에 이게 4조 갚았잖아요. 작년에. 네. 재작년에 안 갚고. 아. 그래서 이게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고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예요. 자, 이 공이 누구 공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갚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첫 사례고 그렇죠. 상환 규모도 역대 최고 아닙니까? 네. 그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있었고 안 갚고 그리고 사무관이 갚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본인이 4조를 갚고 네. 이게 역대 정권의 첫 사례고 상경득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 남의 공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결국은 이런 거 하려고 김동연이가 사무관들이나 밑에 실무자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박 대통령 임기 말에 안 갚고 네. 내년에 갚으면 바로 이게 첫 사례 공이 되니 네. 역시 이게 김동연이가 정무 감각은 뛰어나긴 한데 근데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저 무슨 젊은 사무관 위하는 듯이 극단적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더 결정판 제가 손혜원 그러세요. 발언을 찍고 왔는데요. 아, 손혜원 얘기도 해야 됩니까? 야, 정말? 손혜원은요. 예. 일단 이게 첫 번째 반은 다 알려졌잖아요. 온갖 이게 막 비난을 하면서 예. 막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좀 더 심한 게요. 네. 글을 삭제하고 나서 두 번째 발언 있죠. 예. 그런 게 더 심한 거예요. 야, 그건 정말. 오히려 그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되는데 야, 그것도 이게 용기 없어 못하니까 오히려 이게 니하고 상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 글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것도 이게 아주 부적절하죠. 더 심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요. 그 두 개는 많이 알려졌는데 무슨 강단이 있니 없니 하고. 예. 제가 이제 그 두 개는 다 아니까 네. 다른 두 개를 가져왔는데 그러세요. 예. 옛날에 이게 손혜원이가 고영태, 노성현에 대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걸 적어왔는데 네. 고영태에 대해서 노성현에 대해서 고영태는 이제 그 의인을 하면서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 자고 노성일 한 명은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 한 명은 폭로해가지고 최석원 한 명은 이게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 자고 한 명은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의인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지 뭐 하느냐. 된다. 예. 이런 식의 엄청나게 막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신재민 사무관은 네. 수면제 없이 못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전액이 안 맞는 논리인데요. 네. 고영태는요. 네. 더 재밌는 게 판결이요. 제가 고영태 판결을 딱 추적해 보니까 이번에 그 관세청 네. 인사개입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2,200만 원 사기 받았죠. 돈 뜯었죠. 예, 2,200만 원. 근데 그 자기는 뜯은 적이 없고 현금 몇백만 원 받은 거는 최소원이 줬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받았다가요. 네. 항소심에서 예. 형량이 1년이 올라버렸어요. 올려치기. 예. 예, 1년 6개월로. 근데 그때 판결문을 보니까 네. 판사가 준엄하게 너는 이게 일말의 반성도 없고 우리에게 준엄하게 판결하면서 올리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인으로 몰아세우면서 네. 관익의 신재민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이게 첫째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한 게 전국 사법고시 존치 모임이라고 고시생 모임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고시생 모임에서 이게 그 손혜원이요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럼 이게 손혜원이가 뭐라 했냐? 네. 10년. 예를 들어 이게 그 학교 다닐 때부터 10년 만에 10년. 시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렇죠. 근데 전국에
그것도 공부만 10년 한 건 아니잖아. 학교 다니는 것부터죠. 네. 근데 10년 넘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 이분들에게 연대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고시행 연대에서 발표했고요. 저는 이제 손혜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본인은 몇 년 만에 국회의원 배치다는 겁니까? 10년 만에 이게 고시됐으면. 아니, 고시도요. 재경직 중에서도 이게 가장 우수에 몇 단을 들어야 기재부 갑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한데, 과연 이게 10년 만에 시험 됐으니까 머리가 나쁘고 어쩌고 이런 게 비난이 말이 되는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게 그때 아마 정청래 때문에 잠깐 하기로 하고 바통하기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질문이 있네요. 그럼 조국한테는 뭐라 그럴 건가요? 조국은 사법고시. 뭐 시험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손혜원식 어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좀 전에 했잖아요. 네네. 이제 6일 만에 고발 취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박사님 첫 사건 때 제가 못 놀 때 제 글을 약간 인용해 주셨잖아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법리로 한번 보면 신재민 이분은 절대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 보호법익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비밀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고 어떤 이게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있게 되는 국가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이게 국가 기능을 보호하는 게 보호법익이에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분이 국채익을 폭로했다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우리 재정 시스템이나 기능이 침해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그 시스템이 건전화되는 거죠. 이런 게 비판이 있음으로써. 그래요.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우리 판례는 모든 비밀을 다 누설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 기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 없는가. 이게 실질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국채 발행 그 논쟁이 있었죠. 이거 이게 국가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건 이게 공개해서 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될 상황이죠. 당연하죠. 이거는 학계 전문가들은 늘 토론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요. 네네. 빨리 이게 고발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재부 뭐라 했냐면 제가 기재부 고문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예. 강만수 장관 때부터. 근데 이 기재부가 뭐라 했어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폭로했댔죠. 근데 이 가짜 뉴스를 폭로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됩니까? 그럼 가짜 뉴스지. 그렇죠. 그거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이게 사실이라는 걸 그렇죠. 인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직무상 지득한 기밀. 이건 기밀은 당연히 사실이죠. 직무상 지득했으니까. 근데 가짜 뉴스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김태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권에게 명예훼손은 절대 고발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이 신재민 씨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도 하고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참여연대, 또 민변, 이른바 그 온갖 명성은 다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뭐 대단한 정의로운 집단들이야. 인권, 민주주의, 뭐 정의, 사회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그 진영 논리에 휘둘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이런 이제 집단들, 이게 바로 이제 그 자폐적인 진영 논리에 잡혀가지고 제대로 이게 사물을 못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자폐증 있잖아요. 어린애들, 자기중심. 항상 이게 내 편. 뭐든지 그 어떤 폭로를 해도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이게 의인, 공익신고자, 내부 고발자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이게 미꾸라지고 망둥이 뛰는 거 또는 이게 그 비범죄자고 이런 게 내로남불 이게 바로 저는 자폐 진영 논리, 자폐 놀정 이렇게 이거 보고 있는 거고요. 단 이게 반대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현주 의원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현재 22명 이런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재민과 김태우를 돕자 이런 이제 공익제보자 보호연대가 어제 국회에서 결성이 됐고요. 이 모임의 면면을 보면 옛날에 고영주 변호사 있잖아요. 공산주의 발언 또는 이제 그 도태우 박근혜 대통령 또는 이게 MB 변호사 김병철 또는 이제 한변 회장 김태훈 이런 게 분들이 참여했고요. 저도 이제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왜 쟤를 뺐냐 하면 저는 이제 그 지상파
공중파에서 이게 계속 방송을 하게. 아하, 거기서 의원이라고 계속 하는데 네. 만약에 변호가 되면 그러면 이제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네. 방송에서 지원해달라. 이랬을 때 저는 이러면 현재 빠지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아니, 뭐, 거기에 안 들어가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서울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것이 정치다에서 논평하면서, 그러니까 신재민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오후죠. 네. 예, 다행히 미수를 거쳐서, 이제 생명은 안전하고 지금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랬어요. 한국당 국회의원들 뭐 하냐? 빨리 병원에 가라. 이 사람이 일단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지금 생명의 지장이 없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진짜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냐. 그랬더니 좌파 그 패널들이 막 달려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정쟁화시키지 마라. 실제 이거 김문수 지사님 있죠? 예. 그분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예. 바로 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 네. 이래서 이게 만나 봅지는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예. 이렇게 가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병실을 바뀌건 어쨌든 지켜야죠.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점에서 저는 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한국당이 왜 행동이 이렇게 굼뜬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뭐 손혜원이라는 사람을 뭐 도대체가 이게 이 황당한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진영 입장에서 보면 엄청 바지런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고영태 같은 이런 사람도 막 의인이라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서 막 이 사람 혹시라도 딴소리 할까봐 무너질까봐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 입장에서는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정말 전사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파들 지금 전사가 필요한 때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손혜원 씨 같이 정말 막대먹은 전사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싸움도 제대로 할 줄 알고 품격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사가 필요하다. 이현주 있잖아요, 이현주. 예. 지금 이게 실제 하고 있고요. 지금 22명이지만. 아니 근데 한국당이 아니잖아. 당파를 망라해서 보수 그래서 우파에. 제가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자, 이현주 의원이야 제가 잘 알죠. 네. 이렇게 근데 한국당이 좀 움직여라.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자, 이 신재민 씨는 그렇고 예.